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머니랩 오늘 또 한번 봤네요. 네, 요즘 왜냐면은 시장은 이제 3,100선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뭔가 하단 자체가 굉장히 레벨업이 됐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체감 지수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종목 공략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뭐 증시 전망 리포트도 받을 수 있고 또 무료고 또 여기에다가 오늘장 공략주까지도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우리 투자자분들 몫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구나라는 참고자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적은 편인데 그렇죠. 예. 그러한 갈증은 조금 머니랩에서 이렇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상승 동력이 약간 약화됐는데 사실 뉴욕 증시도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고 네. 일단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좀 완화되는 분위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관세가 또 다른 복병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기자들 질문도 네. 뭐 계속해서 진짜 다 파괴한 거 맞아요? 이란 핵시설. 아니 그래서 트럼프가 그 CNN 기자에 대해서 엄청 힐난했잖아요. 네. 예. 네. 뭐 CNN이나 뉴욕타임스가 무슨 뭐 없는 얘기를 만든 건 아니고 미 정보 당국에서도 조금 이렇게 네. 그 부분 완전 박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쓴 단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 정보 당국에서조차도 조금은 그거 하니까 했는데 아예 뭐 가짜 뉴스로 폄하하면서 어쨌거나 다들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죠. 야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 끝났을까? 지금 뭐 봉합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나가는지 봐야 되겠고 조금은 이제 7월 달 넘어가면서 관세 유예 이제 했던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 부분으로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의장의 의회 정언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 관세 효과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른다 하는 쪽이 네. 나왔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이 가운데 됐습니다. 또 트럼프는 뭐 다음 차기 연준 의장 3-4명으로 압축해놨다. 여름쯤에는 네. 그 차기 의장 발표할 것 같다고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까지 나온 거 맞아요. 보니까 참 파월 의장도 참 빈정상하겠어요. 아니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신경 안 어차피 써요? 뭐 임기 보장되고. 물론 그 14년에 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14년의 임기 그래도 우리 정민 앵커는 이거만 16년인데 이거만 16년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런다고 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이 그렇죠. 옐런도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재무장관 더 좋은 자리를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나저나 엔비디아는 날라갔고 테슬라가 오늘 그 좌우지간 로보택시 발표 이후로 조금 그거 하네요. 우리 테자라를 부른 나라 아닙니까? 네, 그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테자랄 별명 마음에 드세요? 아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뭐 네. 또 겸손하니까. 아니요. 아니 지금 이건 뭐 전고점 사상 최고치 얼마 안 남았는데 뉴욕 증시 말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S&P S&P 도 500도 그렇고. 다운은 조금 부족하긴 하죠. 약간 이제 조금 못 미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황소들 입장에서야 그래 뭐 전고점에 대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또 약간 기술적 과매수에 대한 예우는 갖추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막힐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게 황소 진영이고 네. 곰 진영은 약간 이거 좀 쇼카바 성격 아니야 지금까지 올라온 거 그리고 펀더멘털 한번 따져 보면은 과연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만한 어떤 정당성이 받쳐져 네. 뭐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거품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렇게 나스닥 지수나 이렇게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공이 많이 컸죠.
이제. 근데 그렇죠. 네, 예. 엔비디아가 4%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AI가 지금 거품이냐, 이거 진짜냐, 아하. 라는 거는 저는 오늘 발표한 마이크론 실적에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예. 좋았잖아요. 네. 왜냐? 수요가 없으면 거품이죠. 수요가 그렇죠, 그렇죠. 네. 수요가 없으면 이거를 숫자로 못 낸다라고 하면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과연 숫자를 내고 있는데 이걸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GPT를 쓰시는 분들은 GPT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아니 요즘에 GPT뿐만 아니라 그 퍼플렉시티도 나오고 네. 이 퍼플렉시티 누가 개발했나 보니까 옛날에 그 오픈 AI 그쪽 개발자 중 한 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CEO가. 예. 근데 지금 뭐 삼성이랑 뭐 애플이랑 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썰도 돌기는 예,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지기는 했죠. 예. AI들이. 예. 왜냐 애플이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 AI 탑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서 GPT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체 내 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건데 저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 일단은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3위로 HBM 공급량에서는 일부를 좀 차지합니다. 근데 점유율이 한 10% 정도인가요? 10%좀 안 됩니다. 네, 네, 10% 10% 좀 안 되고요. 10% 많이 미달을 합니다. 아, 근데 네. 엔비디아 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상승한 이유들은 이제 뭐 바클레이즈나 이런 쪽에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한 이유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을 좀 보자면은 네. 일단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7% 성장을 했고 분기 사상 최고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HBM이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요. 전 분기 전분기 대비입니다. 대비? 네,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요. 그쵸, 분기 성장이- 지금 저 화면에 전년 동기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예요. 저거는 전년 동기. 저거는 전년 밑에 동기고. 있는 네. 하단 자막은 네. 전분기 아, 대비. 예, 네, 예. 전분기고요. 근데 저 전년 동기로 대비했을 때는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기여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사업부별 성과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D램 4분기 연속 신기록 매출을 세웠고 HBM3가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저거 HBM4는 아직까지 마이크론도 아직 샘플 납품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블랙웰에 납품이 되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그 HBM3는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좀 탑재를 하고 있느냐? AMD MI355X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속기죠. 가속기기는 한데 이게 HBM3 36기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뭐 지금 AMD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BM 오늘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닝콜 살짝 말씀드리면 HBM4는 언제 생산이 되냐라고 뭐 질문이 나왔었는데 HBM4 샘플 고객한테 전달을 시작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쪽 블랙웰 GPU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하이닉스는 일단은 가장 빠르게 납품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2026년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에 과연 소요가 줄어들 거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테슬라만 보더라도 멤피스 XAI 그 슈퍼컴퓨터 센터만 보더라도 여기에 수백만 장이 아니고 억장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억장. 네, 왜냐면 AGI로 가기 위해서 네. 일반적인 인공지능으로 예.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만 이거 이렇게 하냐? 아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죠. 오라클이나. 그럼 거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광 캘 때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회사들이 여기까지 밑으로 딸려 내려올 수 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판다라고 하면은 네. 마이크론은 그런 거죠. 이제 곡괭이 앞에 달려 있는 철인 거죠. 그런 거를 파는 회사들도 낙수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여주시다시피 굉장한 실적 개선이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한 0.5% 빠진 거는 이제 실적 발표 안 되고 나서 이제 장이 마감돼서 그런 건데 네. 굉장히 좋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편이잖아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죠. 가이던스만 보자면 일단은 매출이 4분기만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또 15%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매출 총 이익률로 봤을 때 42% 성장하고 EPS가 0.15달러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 여기서 한마디 코멘트를 던진 게 있죠. 뭐요? 어떤 것 때문에 성장이 중심이 되냐? HBM 또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죠. 그럼 지금 HBM3 이 회사 측에서 바라보는 HBM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 한 거는 지금 마이크론 우리 한수께서 요약해 주셨다시피 저만 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실적이에요. 그죠? 네. 가이던스도 좋고. 네.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5월 한 달에 22.8% 올랐고 지금 6월도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34.7% 이렇게 월간 상승률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거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가 지금 시원찮아 0.2% 상승에 그친단 말이죠. 요거는 또 주가에 시사하는 바가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실적 나왔고 가이던스 나쁘지 않아. 근데 치고 가지는 못하는 느낌? 주가가. 3%까지는 올랐다가 올랐다가.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보자면 미국 증시는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헤지 펀드들이나 예. 그 외국인들이 아시아 쪽을 많이 사고 글쎄, 있잖아요. 네. 미국 줄이고 뭐 이거식으로 미국 가겠다 줄이고. 이런 얘기. 그런 뷰들이 그 하우스 리서치 쪽에서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보고서 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프랑스 쪽 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예. 전략 자체를 예. 이제 미국은 줄이고 아시아 쪽은 늘린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이제 거버넌스가 다시 개편이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코멘트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본도 그런 재미를 한번 본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냐 상사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여기 일본 쪽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주가 상승이 월등히 높았다 보니까 그럼 여기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물론 삼성전자는 탄력성이 그만큼 높진 않지만 하이닉스 보면은 탄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는 미국 쪽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은 하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를 찾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테슬라 바로 여쭤볼게요. 테슬라 간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로보택시 출시가 됐고 뭐 사실 언론 보도 보면 뭐 첫날 네. 뭐 시범 운행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고긴 합니다만 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역주행도 있고. 네. 예. 그 일단은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네.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상 1번부터 좀 그 재생을 해주시면은 그 앞에 UPS라고 이제 물류 트럭 있잖아요. 네. 이제 수송하는 트럭이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UPS 트럭이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원래 저렇게 큰 대형 차가 네. 코너를 돌면은 면적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 볼게요. 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예. 우회전을 하는 거죠.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 저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많이 부각이 됐었고 네. 일단 그다음 재생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는 좋은 쪽으로 사람같이 또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거 거고요. 방금 영상은 아주 똑똑하다는 영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똑똑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이제 공사장에서 저렇게 있으면 예. 보통은 자율주행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라는 게 코드가 있는데 테슬라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자기가 학습해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변수를 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율주행인 거죠. 그래서 공사장에서 저렇게 저기 밥캣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공사 차량에서는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럭이 지나가고 인부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는 거.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이게 가다가 옆에는 막힌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UPS 트럭이 이제 평행 주차하려면 멈춰 섰다가 후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게 아직 알고리즘 수정이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직 그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들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 더 제가 영상을 이거는 가져오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좀 확인한 건데,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어떤 한 인플루언서가 이제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팍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언제 시작이 됐냐면 FSD 베타 시작할 때 네. 그때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유령처럼 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불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한 영상을 봤을 때는 역광이었어요. 이게 역광이면 보통 우리 위에도 지금 조명 있잖아요. 조명 이렇게 빛을 바라보면 그 주변에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까매지죠. 예. 네, 안 보이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조명도 이런데 햇빛은 얼마나 세겠어요. 예, 그러면은 카메라도 비전 인식이 좀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가 안 네. 돼서 멈춘 거네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못 받아서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팬텀 브레이킹은 FSD 12, 13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해결이 다 됐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 그럼 카메라 이거 햇빛 비칠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선글라스 쓰잖아요. 그러면은 햇빛 이렇게 보더라도 주변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면은 그 차폐막이 있습니다. 차폐막으로 좀 어느 정도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HDR 이미지 처리,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영역을 동시에 포착해가지고 그 균형 잡힌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은 됐는데, 이 로보택시 알고리즘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다 보니까 이 팬텀 브레이킹이 갑자기 쓰는 거에 대해서 어제 주가가 빠진 거는 NHTSA에서 조사가 좀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FSD 베타에서도 팬텀 브레이킹을 좀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해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이제 똑똑한 영상도 보여주셨고 조금 아직 한계를 보이는 영상도 보여주셨고, 뭐 똑똑한 녀석이 또 뭐 역주행까지 했다니까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또 기술 개발 또 이렇게 또 시범 운행 네, 단계니까.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네.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네. 우리 이제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의 한때 최애주였고 지금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테슬라인데, 차라리 여기서 대충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뭐 불안한 소리도 들리고 그동안 제법 뭐 주가도 회복했는데 대충 정리하고 다른 것 좀 더 갈만한 놈으로 갈아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걸로 갈아타느냐가 이제 문제죠. 이게 그렇죠. 그 제가- 그거는 뭐 머니래 보고 공부할게.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네. 저는 충분히 좀 괜찮은 종목들도 미국 쪽에서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위성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로켓랩, 이제 재사용하는 로켓이죠. 이 기업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저궤도 위성에서는 로켓랩이 지금 계속 쏘아 올리고 있어요. 뭐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그 고해상도 위성을 발사하는 업체들이 예. 계속 우리 것도 쏴주세요. 우리 것도 쏴주세요. 왜냐, 서비스 하려면은 그 네. 위성을 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최근 아이언돔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그 위성 사진이 되게 많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B2 스텔스 폭격기가 그 포도 핵시설에다가 6발을 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딱 위성 사진으로 띄어진 게 있습니다. 글쎄. 엄청 고해상도로 띄어졌어요. 어. 근데 그러면 이거에 관계된 회사가 누구냐? 예.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뭐 또 하나가 있기는 한데 세틀로직 이렇게 그다음에 플래닛랩스 이렇게 있었는데 셋 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계속 부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뭐 갈아타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지금 뭐 서클 인터넷 뭐 이런 거 사야 되냐 그러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테슬라는 좀 저평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라 생각하신다. 물론, 예, 저평가. 네.
테슬라 또 로보택시 말고도 그 옵티머스 모멘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또 AI 로봇도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조만간에 네. 그 옵티머스 젠 3가 이제 발표될 걸로 그 하나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제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좀 봤을 때 네. 그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그 옵티머스. 옵티머스 영상이 아니고요. 코멘트를 하나 남겼는데 네. 그 옵티머스 V3 버전이 이제 훌륭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리뷰가 엑설런트했다.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리뷰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을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옵티머스가 그룹 음성하고 비설 탑재되냐? 그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미 탑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만 못 본 거지. 내부적으로는 이제 탑재가 돼서 그래요? 시험을 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XAI랑 테슬라 옵티머스 팀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원래는 일론 머스크는 그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탑재를 안 하려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탑재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여서 나도 그냥 시장의 참가자로 되기로 했다. 근데 왜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인공지능을 AGI로 가면은 네.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뭐 해킹이라든지 악성 코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자인데 아, 로봇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수도 네, 있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아를 가지기 시작하기 전에 규제를 만들자라는 게 뭐 이유였는데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다 보니 뭐 피규어 AI라든지 예. 뭐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고 시장의 참가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룹과 그 테슬라 옵티머스 팀이랑 XAI 팀이랑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탑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음성까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GPT랑 대화하는 것처럼. 사실 뭐 아이언맨 같은 데서 보는 우리 AI에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진짜 멋져 보이는데 은근히 보면 저 헐리우드에서도 사람들의 그 기재에 깔려 있는 두려움을 갖다가 영화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보면은 SF 영화에 AI에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결국 얘가 인공지능의 차원을 넘어서서 네. 사람한테 이제 결국 덤비는 그런 양상, 인류를 머쓱하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단계 가기도 전에 벌써 너무 많은 걸 그거 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AI와 로봇 때문에. 지금 그 법무법인 쪽이나 리서치 쪽은 그러니까 사람 안 뽑는다고 사람 안 뽑는다 그러죠. 예. 3명 뽑을까 1명 뽑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너무 대신에 이 AI 툴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GPT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되긴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법무법인 쪽에서 듣는 거는 어소 변호사들이 이제 대충 1차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작업을 이제 GPT한테 맡기는 데도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GPT는 그래봤자 비싸봤자 $300거든요. 네. 근데 어소 변호사는 그거의 10배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차이가 좀 많이 크기는 하죠. 이제 진짜 뭐 풋풋한 인상을 주면서 아직도 청년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용희 수석의 어떤 분석과 달리 이 머리 허연 꼰대가 한번 또 이걸 갖다가 왜 저래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개겼대요? 그때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거 왜 그랬답니까? 아 그거는 사실 모르죠. 이제 베센트랑 뭐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뭐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 네. 베센트랑 이제 일론이랑 좀 충돌이 있다가 일론이 그 뭐 어깨빵 넣었다며. 네, 그 베센트한테. 다음에 이제 예. 싸워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죠.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건 중요한 건 근데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아 이미 거의 회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겉으로야 그런데 네, 네. 사람 관계라는 거에 제가 봐서는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든 만큼 넘어선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선다면 두 사람 다 대인배죠. 근데 트럼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는 충분히 뭐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감정적으로도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 아무도 모르죠 사실. 네, 근데. 네. 근데 저는 트럼프랑 지금 뭐 사이가 나빠진 거는 그때 당시 또 그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짝 그걸 피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참 뭐 태자랄 저기 뭐야 한수사 왜 그 정액제 4불 20센트예요? 아직 프로모션 가격입니다. 그거는. 에이 그 아직 프로모션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우리 그 다른 출연자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고정 가격, 그러니까 네. 4.2달러 네. 이게 420이고 이게 마리화나를 의미한대요. 그거는 제가 태자랄도 당황시키는. 아니, 이거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아, 들으셨어요? 이게 방송에서만 이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지금 그럼 저는 웨이모랑 테슬라랑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웨이모가 종합적으로는 승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는 지금 초창기 단계고 아직 수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웨이모는 저 아이페이스 사다가 제규 아이페이스 사다가 카메라 29개 달아야 되고요. 라이다 5개 달아야 되고요. 레이더 6개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정말 비싸요. 저거 한 대당 지금 옆에 잠깐 보시면 20만 달러로 적혀져 있거든요. 어제 안 그래도 20만 송정임 달러. 대표께서 이거 설명해 주시더라고. 네. 차이가 많이 나더만요. 비용 근데 측면에서. 그 네. 모델 Y 그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37,000달러 정도 됩니다. 예. 네, 근데 몇 배 차이예요? 거의 7배? 7배 차이 될걸요. 네, 근데 저 가격으로 서비스를 했을 때 과연 테슬라가 이거 4.2불로 계속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웨이모가 이거 추열 경쟁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확장성은 싸면서 확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뭐 더 웨이모가 잘한다, 뭐 못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확장성을 봤을 때 웨이모는 한계가 있다. 저 20만 달러 계속 그 다음에 저 차량만 20만 달러고 저걸 라이다 또 아이페이스에 달아야죠. 카메라 또 부착해야죠. 이거 언제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확장성에 대비했을 때는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버하고 파트너십 맺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버 그 CEO가 저번에 나와가지고 그 테슬라랑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그걸 좀 거절하는 말투로 테슬라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모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지금 최고로 갈 거는 테슬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 알고리즘만 조금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들끼리는 이제 손을 잡아야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할 거예요. 왜냐? 우버가 돈 벌 수 있는 게 네. 물론 우버 이츠도 있지만 지금 아직 우버 모빌리티에서 주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무인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면은 우버는 지금 살아남을 수 없는 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랑 손을 잡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하드웨어는 그냥 나오나? 그냥 안 나오죠. 저 20만 달러 계속 확장을 해야죠. 그러면은 우버랑 웨이모가 손을 잡아도 일단은 저는 더 성장 가능성은 테슬라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테슬라 잠깐 말씀드리면 예, 예. 테슬라가 지금 그 4680 배터리를 쓴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 그 사이버캡 있잖아요. 택시 2인승 네, 차량. 그게 이제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은 로보택시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30 곱하기 27주를 하면 810개 정도인데 이게 4680을 다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한 75kWh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 Y 차량이 75kWh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롱레인지 차량이. 그러면은 이게 한 500km 정도 가요. 근데 75kWh 2인승이다 보니까 무게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600km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탑재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저렴한 LFP로 가냐, 아니면 그냥 4680 배터리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4680 배터리가 쓰인다라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한테도 좀 수혜가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11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5% 상승 예상되죠. 80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1,100원. 반면에 SK하이닉스 지금 3.5% 강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죠. 호가는 29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3%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 오늘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천 원이고 기아도 0.4% 하락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가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도 2%가량 좀 떨어졌었고요. KB금융 0.3%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9%가량 상승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 좀 가격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단계 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3,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9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0만 6,500원, 4만 8,800원이고요.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0만 원이고요. 휴젤은 0.5% 하락 예상되고 파마 리서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펩트론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5천 원. 클래시스 하락 예상되고 리노공업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 한국전력 좀 볼게요.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좀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호가에서 2.9%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6,7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3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일단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방산주 이런 쪽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네. 반도체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예. 네, 이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뭐 엔비디아도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마이크론은 아까도 실적도 제가 좋았고. 언급했다시피 뭐 예. 5월, 6월 2달 동안 엄청나게 벌써 왔으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빠져버리면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예. 선반영으로 그냥 예, 퉁치고 예.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 하이닉스도 보면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주가 레벨을 올려왔는데 데일리 차트로 보면은 올라오면서도 주로 음봉이 많습니다. 음봉. 예, 음봉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도 좀 그런 양상을 보일까 싶기도 뭐 하고 하는데 야간 선물은 그래도 한 0.4%대 플러스였는데 오늘 그거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아니 앞서서 그 이제 그 4680 배터리 얘기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쪽도 약간 이런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좀 네. 손실 구간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어떨까요? 지금은 저는 그 시황한테 좀 기대해야 될 것 같다. 시황? 네. 시황에?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지금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 쪽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게 경쟁 출혈이 좀 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S&E 리서치에서 분기마다 그 월마다 발표하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비중국, 중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점유율이 확장이 됐느냐.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테슬라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4680 배터리고 그다음에 파나소닉은 그 아직까지 견조하고 왜냐 테슬라한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각을 받는 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무시하던 업체들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예전이야 사실 그 소재 관련주들이 평가이익으로 봤을 때 이익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그 리튬 가격도 계속적으로 반등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재고평가 이익으로도 그 실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은 시장에 좀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이 내러티브에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개선이 되려면 어쨌든 리튬 가격이 좀 상승해야지 수요가 이것보다 더 촉발을 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와야지 그래야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장비주들, 뭐 롤트롤 장비, 뭐 이런 업체들, 뭐 PNT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재는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나마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알리기 전에 10초짜리 질문. 돈 드릴게. 한국전력 지금 올라타실래? 한전. 저는 그 답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약간 좀 상승 동력이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장중 등락 끝에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고 이 가운데 종목별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었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그에 따라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 종목들 주가 향방이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 3,108, 코스닥도 보합권이죠. 799포인트, 양시장 일단 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좋습니다. 지금 3% 강세입니다. 29만 5천 원 선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오름세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1.6%, 또 하루 만에 바로 좀 물량이 나오네요. 2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3.7% 하락합니다. 27만 3,000원. KB금융은 1%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름세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강세를 보여줍니다. 3% 넘게 상승을 보여주네요. 88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흘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1.6% 하락하면서 6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볼게요. 지금 알테오제는 0.5% 떨어집니다. 38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는 1% 상승합니다. 4만 8,500원. HLB가 1% 떨어지고요. 레인보로보틱스 1% 상승하면서 29만 9,500원이고 휴젤은 1% 하락 중이고요. 파마리서치 보합이고 펩트론 내림세입니다. 20만 2천 원. 클래시스 지금 약보합권이고 리가캠바이오도 소폭 하락합니다.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0.5% 상승하면서 5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반도체네요. 지금 유로모픽 쪽에서는 에이직랜드가 4.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5,450원. 네페스 3% 강세고요. 네페스 아크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상승하면서 4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HBM 다 좋습니다. HBM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6% 올라갑니다. 10만 3,700원이고 PSK홀딩스도 3.8% 강세입니다. 36,600원. 그리고 예스티도 2.4% 강세고요. 테크윙도 2.6% 올라가고요. HPSP가 4% 강세입니다. 3만 150원. 오로스테크놀로지 1.4% 올라가고 고영도 2% 강세고요. MK전자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IMT, DI 다 2%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KC텍 다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나트륨 이온 쪽이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나인테크가 11% 급등하는 중이고요. 자이글도 7.4% 상승 중이고 애경케미칼, 메가터치 3%에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2차 전지 쪽보다는 이제 나트륨 이온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좋아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7% 이상 올라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8% 강세입니다.
각각 주가는 13,020원, 46,2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2차 전지는 전고체, 나트륨 이온 이쪽이 움직임이 좋고 오늘 보니까 또 유리기판 쪽도 약간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지금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YC캠, 삼성전기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안팎으로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97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3억 원, 47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7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427억 원, 4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장 마감 대비로 4원 40전 하락하면서 1,35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시장 자체는 약간 좀 숨고르기 양상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동안 달려왔던 속도를 보나 끌어올린 지수 폭을 보나 그거 한데 또 외국인이 또 지금 살짝 매도로 도네요. 외국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매수세는 개인만 보이는 그런 장세. 아까 소장님 한 질문 답은 들어봐야겠네요. 한국전력. 아니 개장하기 전에 들어보고 이제 개장하고 나서 한전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야 이제 한수석의 내공을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질문이 이미 10초여가지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네. 한전 최근에 한전 급등세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좀 놀랐습니다. 22% 정도, 글쎄, 26% 정도 맞아요. 가서 다음 날도 11%. 이게 맞나 하는 네. 게. 근데 한전 KPS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원전 네. 해체 쪽, 네. 원전이라든 원전 해체 쪽 다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도 빠지는 거죠? 투산 야, 에너빌리티요? 예. 잘 볼게요. 같이 엮어서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올라가요? 오늘 올라가요? 네. 예. 근데 많이 오르기는 했죠. 이제 아무리 소형 SMR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해도 이제 오클로라든지 SMR, 그러니까 SMR 티커가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거든요. 네. 근데 그쪽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하죠. 이게 원전이 아무리 지금 개화가 된다는 건 맞지만 저는 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그 신재생 에너지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네. 이거 채워줄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럼 원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도 원전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는 맞는데 지금 당장 이게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네. 현대건설도 이제 원전에 좀 참여하다 보니까 아. 그런 이유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재건 때문에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건설주. 뭐 일부 건설주들은 그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가격도 네. 신고. 뭐 DLANC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최근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원전 사업도 좀 네. 참여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YG 엔트만 하더라도 이거 벌써 2배 이상이 나버렸네요, 이거야. 작년 한 10월 말 11월 대비해 이런 식으로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순환매 성격인 거는 맞잖아요. 우리 그동안의 한국 증시가. 네. 여기서 참 안 오르더니 이제 네이버까지도 다 왔고 이제 바이오는 약간 그동안 또 소외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왜 순환매 성격이 지금 중국 관광객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이 화장품 쪽까지는 넓게 안 퍼지죠? 화장품 쪽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대형주도 있잖아. 아모레퍼시픽이나 네, 네. 이런 쪽은 LG생활건강 이런 쪽은 너무 무겁나요? 무거운 것도 무겁고요. 네. 사실 맥을 못 춥니다. 지금 중소형 글쎄, 업체들한테 중소형 업체들한테 중소형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중소형이 아니고 파마레서치만 보더라도 조 단위 회사인데 글쎄.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수출 모멘텀이 있는 쪽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냥 예. 이게 브랜드 파워가 좀 있는 업체들이 예.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후, 5휘 이런 게 지금은 안 먹힌다라는 안 먹힌다? 거죠. 네. 그렇죠. 포지셔닝이 완전 고가 라인이라든지 뭐 랑콤, 프랑스 브랜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 저가 라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을 또 잘 내고 있거든요. 올리브영에 있는 브랜드들 그렇게 잘 팔리잖아요. 네, 잘 팔리고 네. 있죠. 그래서 실적이 그게 반영되는 거고 해외 수출로 가는 거는 이제 실리콘투가 하다 보니까 실리콘투 주가도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애매한 포지션이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그게 지금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 쪽에 좀 단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브랜드 하나가 잘 팔리더라도 네. 브랜드 하나가 잘 팔리더라도
그 마이크가 좀 빠져가지고 그냥 들고 마이크- 마시지. 네, 이렇게 예, 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테이프 붙였는데 네, 그래서 중소형 포지션이 있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포지셔닝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저가 라인으로 가거나 아니, 완전 고가 라인으로 좀 간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양극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점점 우리 프로가 좀 예능 프로가 돼가는 느낌. 저는 한수석까지 이제. 네. 아니 이제 매주 네. 그 산업 보고서 지금 발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이제 이번 주 어떤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지.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마이크가 오늘은 잠깐 불안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산업 보고서는 AI 시대랑 함께하는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으로 이제 사이버 발간을 보안. 했습니다. 네. 아, 예. 뭐냐면 사이버 보안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이제 기술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GPT라든지 딥시크 생성형 AI가 좀 등장을 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좀 큰 리스크가 됐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네. 그 AI 자체가 사이버 공격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AI로 생성된 악성 코드 수가 2024년 YOI 기준으로 이제 125% 증가를 했고 하루에 생성되는 악성 코드 수가 무려 45만 개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악성 네, 코드 수가. 예. 근데 이제 AI가 활용되면서 랜섬웨어 공격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67%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34년까지 연평균 12.6% 성장을 하고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좀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을 네. 예를 들게요. 아, 예. 예. 카카오페이 예. 뭐 이런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부각됐다라는 거죠. 최근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거의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들로 주가가 먼저 선방향이 돼가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안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있죠.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하원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EU라든지 일본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디지털 자산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금융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악성 코드가 해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다 탈취가 될 가능성이 있죠. 글쎄. 피싱. 글쎄. 네. 네, 그게 근데 좀. 대세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은 사이버 보안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같은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안은 안정성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좀 볼게요. 네. 이란이 미사일 쏘면은 요격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아이언돔으로. 네. 그러면은 그 이란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쟤네가 자꾸 우리 미사일 쏘는데 요격을 하니까 야 쟤네 아이언돔이나 에로3 그 대기권에서 요격시키는 거 저거 들어가가지고 해킹시켜. 이거 사이버전이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사이버전 또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도 사이버전이 확산이 많이 됐죠. 우리가 눈으로만 못 봤을 뿐이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글로벌적으로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한 통신사 해킹 피해 사례가 좀 생기면서 6월 11일에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기본법. 이게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전체 보안 예산에서 10%를 다 써라. 라는 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업체들은 통신사 업체들이나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업체들은 이제 과징금, 과태료뿐만 아니고 큰 책임을 물 수 있다 보니까 보안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 돈이 다 보안 회사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기업은 드림 시큐리티랑 지니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드림 시큐리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지니언스는 저희도 NDR을 좀 했는데 네. 좀 놀랐습니다. 지니어스 우리 상장사예요? 네, 상장사입니다. 근데 오. 원래 보안업체들이 실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네요. 네,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실적은 잘 나옵니다. 네. 근데 지니언스가
20년 동안 2005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25년 올해 한 20년 딱 설립한 지 20년 됐는데 네. 20년 동안 다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업체가 이런 경력을 가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지니언스는 이제 20년 동안 흑자를 낸 기업으로 저희가 좀 특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솔루션은 이제 NAC랑 EDR이랑 제로 트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네, 애들? NAC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공항 검색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AC는 저렇게 사진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 그 회사 내에 우리 네. 여기 SBS 비즈 안에 내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그럼 여기 와이파이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외부인이다 보니까 이게 허가되지 않은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와이파이를 못 쓰게 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SBS 비즈 이 노트북은 허가가 된 장비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통과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보안 검색대처럼 이 사람이 위험 물품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를 미리 검색을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이 한 75%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확 커질 캐시카우는 뭐냐? 그 EDR이라고 하는 겁니다. EDR은 매일 30만 개의 악성 코드가 이제 생기는데 이 신병종 악성 코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백신 솔루션으로 이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맨날 옆에 창 뜨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기 회사명을 말씀드리기 네. 뭐해서 뭐 뜨면은 치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백신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EDR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AI 기반 위험 분석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고 그 안티 랜섬웨어 모듈을 탑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성 코드는 요즘에 우리 악성 코드다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바이러스처럼. 네, 예. 잠복을 합니다. 어디 있다가 어디 파일도 돌아다니고 여기 돌아다녔다가 그러면 이게 이미 다 돌아다닌 상황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진뉴스 제가 아까 볼 때 2% 하락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5% 상승이라고요? 지금 제가 네. 네. 근데 아니, 이게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이게 워낙 거래량이 없는 네. 종목인데 네. 분명히 아까 2% 하락이었단 말이죠. 네, 저희는 그냥 이거를 예. 그냥 기업을 그렇죠. 좋은 기업들은 그냥 예, 설명드리는 예. 거지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그런 건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 굉장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커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것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왜냐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탈취를 하면은 그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도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EDR도 그럼 개인 소비자들이 구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구매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뭐 기업들이 어느 정도 구매할 요소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니언스는 나머지 하나가 이게 제로 트러스트. 이게 국정원 인증 최초로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요즘에 하는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아무도 믿지 않고 검증한다. 보안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근데 이게 국정원 인증 최초로 도입을 받았는데 알랩도 얼마 전에 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니언스가 한 2, 3년 정도 먼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발주자는 맞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제 실적을 좀 보여주시면 그 컨센서스 추정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실적이 제가 이게 좀 특이했어요.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20년도 이거는 이제 매출 추이가 쭉 상승하는 거. 20년 동안 저렇게 CAGR이 그 24% 성장을 했고 제가 가져온 그 엑셀 자료로 한번 띄워주시면은 27년까지 계속 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비만 치료제도 여쭤봐야 네. 되는데 비만 왜냐면 그 치료제도 미국 당뇨병 학회 있었잖아요. 네, ADA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거. 예, ADA도 왜냐면 이게 인슐린 원래 주사제잖아요. 여기서 네네. 나온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GLP-1이랑 이번에 그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 ADA 발표한 회사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뭐 인벤티지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일라일릴리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대장이 될 것 같다라는 일라일릴리, 생각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밀린 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일라일릴리가 총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의 중요한 발표를 했거든요. 첫 번째 주요 파이프라인이 뭐였냐면 오포글리프론, 먹는 약.
이거는 주사제 안 하니까 복용 편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이 좀 빨리 할 수 있다 보니까 주사제는 뭐 끼고 또 약물 넣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경구용 그냥 뭐 보관에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되니까 편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포글리포론이 이제 3상 중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치료제 이제 레타투르타이드 같은 경우는 GLP-1, GIP, 글루카곤 3중 작용제인데 그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살도 정말 잘 빠지고 뭐 지방간도 잘 개선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GLP-1은 쉽게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작용제, 이중 작용제, 삼중 작용제. 싱글은 GLP-1 하나라고만 하는 거고요. 이중 작용제는 GLP-1에다가 글루카곤 쓰냐, GIP 쓰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요. 예. 삼중 작용제는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삼중 작용 다 쓰면 더 효과는 좋겠죠. 그래서 이중 작용제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삼중 작용제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엘로랄린타이드라고 이제 아밀린 작용제인데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 비마그루맘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GLP-1 맞으면 체중 감소랑 같이 오는 게 뭐냐면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데. 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근육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죠. 근데 비마그루막 같은 경우는 딱 투여를 받았을 때 이제 지방은 순수 팻 지방은 다 빠지고 그 림매스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은 그냥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근육량은 높이기 때문에 야 GLP-1하고 이거랑 둘 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비마그루맙하고 병용 투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잘 나와서 네. 일라이릴리가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좀 좋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다음번에 마이크 떨어뜨리면 노래 한 곡 하셔야 됩니다. 잡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